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시험 본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번에 그 1차 우리 시험이 있었는데 1차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이요. 헌법은 이번에 그 시험 끝나고 나서 제일 그 이것저것 좀 논의가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경찰학도 항상 뭐 경찰하고 헌법이었습니다. 이 앞번에도 작년 2차도 형사법은 좀 무난했고요. 그 헌법은 그 작년 1차보다는 2차가 조금 쉬웠습니다. 그렇지만 합격 점수를 남경 기준으로 보면 한 4개, 여경 기준으로 하면 3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 딱 이야기 들어보면 물론 뭐 제가 직접 물어본 경우도 있고 저한테 연락을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이 친구 정말 열심히 했다 싶은 친구들이었는데 거의 다 맞은 친구도 있고요. 하나 틀린 친구도 있고요. 2개 틀린 친구도 있고요. 그나마 좀 틀리면 3개,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쭉 따라왔던 것을 가만 보면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 시야에 벗어나면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항상 끝까지 쭉 같은 친구들인데 근데 문제를 풀 때는 좀 힘들게 풀었다고 합니다. 이번 시험이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친구들이 그동안 못 본 친구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안한다 이건 항상 우리 많이 물어보잖아요. 제안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 같은 경우에는 막 이것저것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이 기본권에서 이것을 보장하는 건지, 그래서 제한하는 건지 이것들을 먼저 따져보는데 제한도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많거든요. 그럼 결국 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이 기본권은 과잉 제한인가, 그 침해인가, 이것을 따져본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결국은 침해도 아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각각의 어떤 그 판결할 때 그 내용들 중에서 제한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우리가 상당히 좀 판례 그 자체를 좀 구석구석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렇게 출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앞번에도 뭐 옳은 지문 골라라 하는 지문 문제가 한 8문제 가까이 됐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7문제 가까이 됩니다. 다른 증열에도 이런가 내가 봤더니 다른 증열 말고요. 우리 채용 과목 중에서 이번 1차에 형사법만 해도 옳은 지문 골라라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옳은 지문 골라라 문제가 많습니다. 그 20문제 중에서 7문제예요. 그 옳은 지문이 왜 어렵습니다. 여러분 옳은 지문 골라라는 것이. 옳은 지문 고르라는 것이. 틀린 지문 고르라고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뭐 대부분 옳고 하나 틀린 것에 집중하면 되는데 이제 옳은 지문 고르라고 하면 그 틀린 것들을 다 골라야 돼요. 3개 지문에서나. 훨씬 더 우리가 부담이 많이 되는 게 옳은 지문 고르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어렵고 또 결론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중간에 어떤 제한에 관한 문제를 물어본다고 했죠. 그 박스의 개수 물어보는 것은 2개입니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거고 2개 나올 거다라고 했잖아요. 왜? 이 앞번에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번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4개 때로는 이렇게 박스를 준비하는 건데 뭐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개수는 뭐 통례적으로 예상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심판례가요. 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찍기 할 때 그 심판례를 또 다 해줬거든요. 찍기 할 때 심판례를 다 했거든요. 내가 다 검토하면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찍기까지 떨어온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앞번에 1개 틀렸다, 2개 틀렸다, 다 말았다 하는 애들이 거의 찍기까지 마지막에 다 왔던 거예요. 왜 내가 찍기 이야기를 하냐면 심판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봐요. 최근에 나온 판례니까 기출에도 없고 그나마 우리가 심판례 강의할 때 들어봤고 이것을 동영에 반영해서 이런 문제 풀어봤던 게 다거든요. 우리 765 모의고사 같은데 거기도 다 반영을 못해요. 결국은 그 본 횟수가 적은데 마지막이라도 찍기에서 한 번 더 빠르게 점검하고 들어간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더 많이 됐겠죠. 이번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더. 내가 끝까지 지켜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 맞고 1개 틀리고 2개 틀리고 그나마 이제 3개 틀린 친구들 좀 많이 틀린 것 같고요. 물론 그 애들만 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럼 내가 뻥쟁이게요.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이제 이번 시험을 준비하고 끝까지 잘 따라와도 뭔가 조금 이제 부족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양이나 시간이나. 그런 친구들은 더 많이 틀렸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를 풀 때는 어렵게 느꼈는데 실제 이렇게 풀고 나니까 매겨보니까 그렇게 상당히 좀 점수가 좋은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앞번에 심판례가 많이 나와서 그렇다. 심판례가 많이 나와서 2000번 여러분 해설에 그 연도 붙어 있거든요. 제가 해설하면서 이게 심판례다 언급을 할 건데 여러분 또 나중에 해설을 내가 자세히 붙였으니까 여러분 해설을 보시면 심판례가 되게 많다는 걸 알 겁니다. 이게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또 어렵게 이번 시험에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는 방금 이제 심판례 마지막까지 열심히 반복적으로 많이 보지 않은 친구는 혹 제 강의를 듣지 않은 수험생이건 각 강사들이 전부 다 심판례 정리해 주니까 근데 그 횟수가 많지 않으면 특히 심판례 정리 안 했다면 무조건 어려워요. 이거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심판례 끝까지 다 정리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기출은 많이 봤던 거죠. 문제집에서. 근데 이건 본 횟수가 적어서 좀 어려웠을 거고
그 다음에 제한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서 어려웠을 거고, 그 다음에 옳은 문제 골라라 이런 문제가 7문제가 되니까 또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상당히 판례 그 자체 전형적으로 중량만 물어본 게 아니고 판례의 쟁점 중에서 조금 우리가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부분들 물어봐서 어렵고, 하여튼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골라가지고 다 했어요. 이게 내가 이제 흥분된다. 그럴 필요는 사실 우리한테 없는데,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런 추세는. 그래서 여러분들 헌법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소거를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지문이 있다. 그러면 넘어가서 다른 지문에서 승부를 걸어야지 모든 지문을 다 정오를 내면서 그렇게 하겠다. 절대로 바람직한 접근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소거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만 하죠. 그러니까 계속 설명 들으면서 이해의 폭을 좀 넓힌다. 이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고. 네, 기출 계속적으로. 이번에 여러분 이전에 기출 그래서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례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 있다 했는데, 심판례 제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해주거든요. 이번에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심판례 그거 보완해가지고 계속하고, 이런 것은 계속 여러분 커리큘럼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주구장창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찾아보시고, 결국 이것들이 다 아우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러져야. 그러니까 계속 우리 커리큘럼 따라오시면서 설명 듣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이제 문제 풀어보고 놓치는 거 또 점검하고, 이것을 계속 함께 갔을 때 오히려 제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의 이번에는 난도가요, 중급이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뭐 어려웠다라고 이야기 해버리면 안 되고요. 저는 기본 기준이 한 4개 내지 5개 정도 틀려도 된다. 뭐라고 하면 상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중상급 정도로 분류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이냐, 중상이냐, 상이냐 이런 것에 그 용어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남경 같은 경우에는 앞번에 제가 커리큘럼을 쭉 잘 따라온 친구는 다 맞거나 1개, 2개라고 했죠. 그리고 3개 그나마 있고, 정말입니다. 다 이렇게 커버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좀 더 많이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 애들을 또 하면 조금 수업 기간이 짧거나 하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경 같은 경우에는 4개, 5개, 심지어 6개까지도 나중에 열어보세요. 뚜껑 열어보세요. 괜찮을 때 보이고, 4개, 5개 정도. 여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점수가 좀 위에는 적게 뽑으니까 높잖아요. 그래서 한 3개, 4개 정도에서 여러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 주체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요 우리가 총 6번 있고 이번에 7번째 시험이잖아요. 6번 다 주체가 나왔습니다. 5번 문제가 주체였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5번 문제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2차에는 주체가 무조건 나옵니다. 나오는 거 안 나온 거 보세요. 이번에도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내가 점쟁이가 아니고 지금까지 6번 다 나왔는데 7번째 주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주체는 나오겠죠. 하여튼 이번에는 주체가 나오지 않았고, 여기에 자기 책임의 원리가 나왔습니다. 자기 책임의 원리. 그런데 이거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나중에 좀 이따 볼 건데요. 그 다음에 평등권 문제 한 문제 나왔고요. 그 재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이게 박스로 나왔습니다. 재형법정주의 명확성 이 박스로. 박스의 개수는요, 여러분 건너뛰라고 했지. 건너뛰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 풀고 나서 와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장주의에서 한 문제 나왔고요.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생활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이거 박스에 나왔습니다. 박스가 2개 나왔거든요. 개수입니다. 어렵습니다. 이 둘 다. 이 둘 다는 틀려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맞춘 친구도 있습니다. 충분히 맞출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에서, 집회의 자유에서, 그리고 재산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루 나왔습니다. 고루. 그리고 공무단임권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재판청권 나왔습니다. 여기서 청구자 기본권이 조금 비중이 약해요. 한 2문제 정도 나오는데 한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나왔고요.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경, 이게 근로의 권리도 나왔고요. 환경권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좀 많이 배분됐습니다. 사생활 자유권요, 사회적 기본권은 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4문제. 아무리 못해도 2문제예요. 4문제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 자유권적 기본권이 원래 4-5 문제가 나옵니다. 이 자유권적 기본권 보세요. 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 했죠. 자유권적 기본권 1문제, 2문제, 3문제, 4문제, 5문제, 5문제, 6문제, 7문제, 7문제. 너무 많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좀 문제 개수가 좀 적은 거죠. 원래 자유권적 기본권은 5문제 정도는 가능한데요. 자유권적 기본권에서 이렇게 7문제나 나버렸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문제, 최고 난도의 문제, 박스 개수까지 2개. 예. 여러분 전에도 8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가장 여러분 관심 있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유권적 기본권.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이번에 네 문제나 나왔죠. 그래 앞으로는 그럴 거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사회적 기본권 되게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국민의 기본적 의무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2차에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어떤 게 나왔는지 출제는 볼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 기본적 의무가 계속 출제됐었던 건데 빠졌으니까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다 해드릴게요. 그다음 이번에 헌정사가 나왔습니다. 헌법 개정 절차가 나올지 알았는데 왜 하도 개헌 논의가 있어서 그럼 2차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정사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헌정사에서 나왔어요. 헌정사. 헌정사는 여러분 좀 이따 할 건데 제가 그 두 문자 여러분 따가지고 올려달라는 친구가 있어 두 문자 따가지고 올려놨고 그게 그때 나왔잖아요. 그때 배경도 이야기했고 우리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있어가지고 뭐 대학생들이 들쳐나와가지고 4.19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선거 이거 안 되겠다 선거 때리 잡자 해가지고 중앙선관위도 도입됐고 뭐 그런 이야기도 주겠었는데 그게 이제 이거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기출 보면 중앙선관위가 3차라는 것은 진짜 많이 나왔어요.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그래서 이거는 기출을 조금만 이렇게 하면 또 우리 그 핵심 정리서 있죠. 거기에 그 3차 개헌에는 거기에 세 글자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배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제 헌정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밴더에 제가 두 문자 따가지고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올렸으니까 한번 그 배경과 함께 한 번씩 점검해 주면 조금 부담이 좀 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헌정사가 나왔고요. 이제 법치국가 원리 나왔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헌법의 기본 원리 이렇게 많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까? 법치국가 원리가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 이것만 좀 기본에서는 봐라. 기본에서 이것만 설명하잖아요. 제일 중요하거든요. 법치국가 원리. 이거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넣은 것은 있지. 근데 모든 진리를 통틀어서 우리 그 빈도를 보면 이게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국제평화주의, 뭐 국제법 존중주의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1차하고 견주어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1차에 작년 2차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있죠. 이것을 테마할 때 다 반영해서 설명했거든요. 그거 잘 알고 있으면 이것도 쉽게 풀어요. 1차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작년 2차하고 연관 지어서요. 이거 저 테마에 다 반영해가지고 자료 나눠주면서 다 했거든요. 그건 좀 해두면 또 문제를 쉽게 풀었을 건데. 계속 따라오세요. 계속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이 제도입니다. 제도에서는 한 문제 나온다고 했죠. 한 문제. 그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일단 선거제도, 정당제도예요. 이 두 개는 뭐가 더 빈도가 높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자, 이번에 정당제도 나왔으면 선거제도 될 겁니다. 물론 또 정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2차는 뭐 선거제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관심 있게요. 선거제도를 잡으셔야 돼요. 2차는. 내가 이번에 여러분 시험장 들어갈 때 우리 탄소 중립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내가 안 나오면 출제가 잘못됐다. 내가 출제 잘못되지 않았더라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나온다. 그 내가 이번에 시험장에서 야 이거 확실히 나올 것 같은 거 애들한테 이거 나눠주고 딱 각 과목들 하나씩만 나눠주면 어떨까? 딱 보고 이게 나오면 얼마나 도움 되겠노? 이제 미치건 쌤이 안 나오면요. 하나도 안 나오면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래서 내가 이번에 탄소 중립 나온다. 안 나오면 무조건 나온다. 내기 할까요? 하자. 무조건 시험 끝나면 바로 확인해봐라. 짜잔 시험이 끝났는데 역시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올려가지고 이 봐라 했더니만. 근데 이거는 점정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충분히 이게 가능성이 높더란 말이죠. 탄소 중립. 근데 강사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쭉 봐봤어요. 봐봤더니 어떤 강사는 하나 틀린 친구가 있는데 그걸 틀렸대. 어떻게 틀릴 수 있을까? 우리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30년까지 목표치 있는 거. 법에. 그 다음에 그 30년까지 그때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시행령에 정했거든요. 어느 분야에서 얼마를 감축하고 어느 분야에서 얼마를 감축하고. 이거는 과소보험지 원칙이 아니다. 그 시행령 이렇게 구분했고 31년부터 49년까지는 아예 목표 정량적인 수치도 없다. 그래서 그건 과소보험지 원칙이 아니다. 딱 3개 나누어서 했는데 어떻게 틀릴 수 있을까? 내 생각으로는 안 해준 것 같아요. 해줬겠죠. 해줬지만 그렇게 강조하면서 설명을 안 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학생이 잘못인지. 하여튼 그런 이야기 다 돼요. 일단 기본 제도에서는 정당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당제도하고 선거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봐야 되고요. 나는 2차에는 선거제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헌법 총론은 항상 우리가 4문제 나오잖아요. 이렇게 4문제 나왔고 전형적으로 나올 부분들만 나왔습니다. 나올 부분들만 나왔어요.
그 내용 같은 거 이게 쭉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총평, 중상 정도 이것이 그 남경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컷을 이야기한 겁니다. 한 4개 내지 5개 정도 이렇게도 되고요. 물론 뭐 잘 커리큘럼 따라온 친구는 앞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다 맞거나 1개, 2개, 3개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거는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속 꾸준히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일군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를 풀 때 2개 틀린 친구, 1개 틀린 친구도 문제를 풀 때 좀 버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기존에 나왔던 형태와 좀 다른 지문들이 있어. 근데 답으로 유도되는 지문들이 있지. 그런 지문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호 같은 거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 2차 뭐 수험 전략은 여러분 현재 결정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물론 제가 할 몫이 있거든요. 앞번에 그 이야기했던 거가 똑같습니다. 그 이제 판례들을 가장 중요한 핵심만, 신판례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만 이게 아니고 신판례에서도 각각의 쟁점들을 다 연습을 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 연습을 시켜주는 게. 왜? 그 가장 중요한 쟁점만 사실 물어봐야 맞거든요. 신판례니까. 우리 시험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어떤 판례의 가장 중요한 쟁점만 물어봐야 되는데 그 탄소 중립도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 거냐면 탄소 중립 기본법 30일까지 정량적 목표 수치가 있는 것, 없는 것 이것만 일단 물어보는 게 가장 신판례의 중요한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시행령을 물어본다. 이것은 신판례를 물어보는 것도 좀 이제 난도가 있는 건데 거기서 더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출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판례도 각 쟁점들을 좀 잡아서 설명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저는 좀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좀 쉽게 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따라와 보세요. 폭넓은 정리가 필요하다. 기출문제 중요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번에 신판례가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항상 기출과 신판례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잡아야 돼. 기출과 신판례를 벗어나서 나왔다. 아이고 그거는 소호를 통해서 푼다니까요. 소호를 통해서. 그 다음에 헌법 개정 절차 및 헌정사 뭐 중요합니다. 헌정사 이번에 나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겠고 헌법 개정 절차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5년 2차 뭐 이런 것들은 앞번에 했던 것만 똑같습니다. 3, 4월에 우리 기본 한번 잡으시고요. 4, 6월 이때 우리 2단계 테마를 할 겁니다. 그때 진짜 기출 많이 풀어보세요. 이때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때도. 그리고 나서 이제 단원별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주구장창 핵심 정리서를 돌리세요. 왜? 그때는 암기니까. 각 판례의 쟁점들 간단하게 계속 암기. 왜? 까먹거든. 이때까지 기출을 주구장창 돌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단권화된 교재를 계속 돌리면서 암기하고 그리고 조금 이게 잘 모르겠다 하면 판례 번호 가지고 판례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면서 찾아보고 쟁점도 정리해놓고 그 책 계속 돌리면서 암기하고 그 사이에 다른별 문제, 전범위 문제 우리 치려고 계속 문제 풀고 그러면 됩니다. 우리 학원처럼 커리큘럼이 좋은 데가 없거든요. 그 다음 이제 8월에 이제 찍기 할 때 이번에 그 주요했습니다. 최근 판례들을 다 내가 쟁점 간단하게 정리했거든요. 이번 최근 판례가 되게 많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최종만 찍기 할 때 다시 이번에도 최근 판례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생각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20년도 넘어선 판례들만 20년도 넘어선 판례들만 딱 정리해가지고 쟁점 정리해가지고 그것만 딱 해줄까 싶어요. 그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마지막에. 어차피 기출은 계속 많이 풀었던 거니까 최근 판례들은 기출에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요거만 모아서 마지막에 정리 한번 해주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것도 동일한데 그 합격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겁니다. 뭐 강사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뭘 해줄 거냐? 요거 할 겁니다. 앞번에도 동일한데 그 좋은 문제 그리고 판례 정리 이렇게 해서 이거 쉽게 전달. 요것을 저는 하려고 아침마다 이 3개 한번 외쳐볼까 싶어요. 그래서 좀 더 분발해보자. 초심으로 돌아가보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보죠. 1번 문제는 여러분. 1번 문제는 제가 한번요 쭉 들어보다가 정말 어이구야. 1번 문제는요 1번, 2번, 4번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상당히 무섭집니다, 여러분. 기존에 막 여러분 기출문제 밀어보세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특히 1번은 정당 생소하거든요. 이런 게 앞으로 안 나올 거냐? 나옵니다. 여러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번이 너무 답이란 말이죠. 너무 답이 아닌 건 3번이 그냥 나와요. 기출문제도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답을 3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 헌정사를 몇 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제 밴드에도 다 올려져 있습니다. 뭐 1번은 뭐 새롭게 한번 다음에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그래 나와서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밴드에 추가로. 이번 시험 있고 난 뒤에.
근데 요거 미리 다 정리했던 거거든요. 3차 개정헌법이 등장한 그 배경,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3.15 부정선거 때문에. 부정선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다 하고 대학생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런 배경까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중앙선관위가 필요하겠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5차입니다. 5차. 뭐 그런 것들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밴드에 다 정리했고 한번 보라고 했잖아요. 됐고. 그것만 여러분 또 봐도 맞췄을 것 같은데 기출문제를 혹 안 봤던 친구들이 하더라도 됐죠.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것들을 알고 푸는 게 아니고 요걸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근데 한번 봤더니 이게 얼마나 좀 어려운 거냐면 어떤 강사는 보니까 요걸 5차라고 합니다. 5차. 5차? 그 여러분 이게 3.15 부정선거 때문에 대학생 들고 일어났다 했죠. 대학생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나이 많은 사람도 안 되겠다. 우리가 하자. 우리가. 20세요. 이게 3차입니다. 3차. 재헌헌법이 아니고 틀린 거예요. 3차부터 어디까지 쓰냐면 저 8차까지 있어요. 8차. 9차에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그다지 나온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3차에 등장했고 이 8차까지 갔습니다. 근데 5차라고 이야기하고 뭐 설명을 넘어가더라고요. 그 답을 끼워 맞춘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5차 있었습니다. 근데 3차부터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3차가 유일하다. 뭐 이런 또 설명을 누가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3차가 유일한 게 아니고 여러분 헌법 헌정사 이거 뭐 그 연역을 보시면 되잖아요. 이제 3차에 등장해서 8차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3차가 유일하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1번 지문은 어려운 지문이라고요. 1번 지문은. 됐죠? 그 1번 지문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정사 나오면 전체를 가지고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을 답을 골라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번. 이런 것은 그 지방자치 2차에 아닙니다. 재헌헌법부터 있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3번은 옳은 거고요. 그 4번에 5차 개정헌법 지방자치단을 주민 직접 아닙니다. 이건 3차입니다. 3차. 3차. 우리가 재헌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을 했어요. 지방자치를 재헌헌법에서. 근데 실시되지는 못했습니다. 실시된 게 3차입니다. 3차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뽑으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헌정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암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이거 1번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왜? 1번, 2번, 3번, 4번 지문은 어려우나 3번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지문이라서. 일단 정당입니다. 그 정당은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이거 바로 틀렸죠. 법인입니까? 아니죠. 우리 많이 했죠.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했죠. 공권력 행사의 주체입니까? 아니죠. 뭔 공권력 행사의 주체예요. 틀렸습니다. 그 뒤에는 맞습니다. 그 뒤에는 맞고 국립대, 뭐 서울대학교요. 그 다음에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정당 당원. 이거 많이 했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 어떻게 정당의 당원이 돼요? 또 그 뒤에 18세 이것도 대한민국 국민은 16세입니다. 16세. 16세. 예, 틀린 거고요, 당연히. 그 3번요. 이거 많이 안 물어봐요. 여러분 기출지문 봐도 없어요, 거의. 그러면 3번에 가지고 푸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은. 잘 모르겠다, 뭐 넘어가 봐요. 이거는 정치자금법 이야기인데 그 용어의 정의입니다. 넘어가 보고요. 4번에 정치자금법. 이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3개월. 너무 짧다. 그렇죠? 너무 짧다. 돈 줬는데 어디에 쓰이는가? 이거 그 열람기간 이거 3개월 너무 짧아. 그렇죠? 그래서 알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했죠. 결국 이제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내가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렇지만 그 느낌으로 풀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다른 지문이 하나가 좀 생소한 지문이 들어갔다. 그러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번, 2번, 4번이 너무나도 이제 조금 공부하고 따라오면 쉬운 지문이라서 3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세하게 예를 달았으니까 이런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3번인데 법치국가 원리. 법치국가 원리. 그 조세에 관한 법규 제도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거 많이 했죠. 조세는 얼마나 신축적으로 바뀝니까? 내 친구 세무사가 있는데요. 너무 자주 바뀌었어요. 쟤네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대요. 해도 잘 모르겠대요. 누구냐? 그 세무사한테는 안 받게 되겠다. 뭐 그럴 수 있지만. 아니, 신축적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막 있잖아요. 그죠? 상속세 논의. 민주당의 어떤 난, 그다음에 뭐 또 국힘의 있잖아요. 이게 신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맨 마지막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그래 유지되리라고 하는 유지되리라는 기대 그리고 신뢰할 수는 없는 거다. 당연하죠. 그다음 이번에 이것도 우리 많이 했죠, 여러분. 그 최근 판례입니다. 수신료 정시 업무 지정받은 자가 한전요 한전 전에 전기 요금하고 방송 수신료를 같이 거뒀잖아요. 이걸 분리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분리해서.
그러면 계속 이거 통합징수에 대한 어떤 신뢰 어떻습니까? 이게 보호가치는 신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겠죠. 자,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옳은 거고요. 그래서 3번에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이거는 뭐 가장 뭐 준용적인 이야기잖아요. 뭐 본질적인 부분은 입법자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한다. 이거는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의회유보 원칙이라고 하죠. 의회유보. 그렇죠? 뭐 하위법의 위임이 가능하지만 본질적인 중요한 부분은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법률로. 의회유보 원칙. 옳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 1번, 2번, 3번이 다 옳은 거예요. 그러면 답은 이제 4번입니다. 4번이 그나마 조금 1번, 2번, 3번보다는 조금 생소함이 있어요. 그런데 1번, 2번, 3번에서 모든 지문이 다 깔끔하게 내가 다 아는 내용일 거다. 이런 생각 좀 버리시고, 자, 4번에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임차인의 보호, 주택의 이용에 관한 정책은, 여러분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하고 임대인 중에서 누구를 더 보호하려고 할까요? 국가는 당연히 임차인일 것 같은데, 그렇죠?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 집 빌려서 사는 사람, 임대인보다도. 임대인은 가진 자니까. 임차인 보호, 주택의 이용에 관한 정책은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 당연하죠. 원칙으로 강구하면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법의 기대에 이걸 존중할 입법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 어서 이게 틀립니다. 할 것이지만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 마지막을 좀 틀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여기 국법상의 기대 이걸 존중해야 될 입법자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국 신뢰보호 원칙 위배되는지 여부 여전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위반이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 안에 그 논리 전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은 형사법에서 좀 더 정확하게 이 논리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은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하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자, 이제 국제법 존중주의인데 여러분 1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건 우리 1차만 여러분 제대로 이거 소화를 해도 우리가 작년에 2차네요. 작년에 2차 내용만 틀리지 않습니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요놈들이 권고해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도 이거 1차 내용입니다. 이거 작년 2차 왜 계속 1차로 하지? 작년 2차네요. 권고를 해도 그 이유만으로 꼭 국가보안법 폐지됩니까? 우리나라는 주권이 우리나라한테 있는 건데 뭘 여기에서 이걸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해서 우리가 폐지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뭐 이적행위 조항, 이적폐물 조항, 자 이것을 두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에 이게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배되는 거냐? 아니죠. 옳은 겁니다. 뭐 이네들이 권고했다 해가지고 뭐 우리가 다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아니잖아요. 그다음 세계인권선언 어떻습니까? 이거 많이 했죠. 선언이에요, 그냥 선언. 인권을 존중하자 뭐 이런 뭐 선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편적인 뭐 존중, 준수, 촉진을 위해서 뭐 이렇게 쭉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선언이란 말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선언 내용인 각 조항은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성력을 가지거나 뭐가 법적 구성력을 가집니까? 선언인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다. 무슨 국제법적 효력을 가져요? 선언인데. 됐죠? 네,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가만 보면은 그리고 1번이 답이죠. 1번은 여러분 작년 2차만 소화해도 틀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다른 건 볼 필요도 없다고요. 왜 오는 거 올라라 했으니까. 그래서 조금 난해한 것들이 들어와도 끝내야 될 자리에서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 국제노동기구의 결사 자유위원회 뭐 쭉 나옵니다. 이네들 여기에 여기 권고라고 했고요. 국제노동기구 ILO 말입니다. 권고를 했다.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헌심사 척도로 삼을 수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ILO는 우리가 가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제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또 설령 우리가 만약에 가입한 조약이다라고 하더라도 조약은 뭐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위헌심사 척도로 삼는다고요? 아니죠. 헌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은데 무슨 위헌심사 척도예요. 됐죠? 설령 우리가 가입한 조약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이건 위헌심사 척도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많이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4번에 개인 통보에 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기 뭐 쭉 가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도 이렇게 푸시라고요.
견해. 헌법은 조금 이제 넓은 시각에서 좀 보셔도 됩니다. 견해다, 견해. 벌써 답은 1번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른 것들은 별 필요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답이 확실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상한 것들, 좀 생소한 것들 주는 거. 괜찮다고요. 앞으로 이럴 거라고요, 헌법은. 뭐, 견해다, 견해. 견해인데, 이게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견해가 법적 구속력이 있겠습니까? 아니, 실제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견해인데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선언인데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선언인데, 세계인권 선언. 됐습니다. 넘어가서, 헌법은 어찌 보면 쉽고 어찌 보면 어려워요. 자기 책임의 원리. 여기에 제가 보니까 해설이 안 붙어 있더라. 원래 붙였는데 편집하다가 빼버리는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영업주 개인, 뭐 영업주요? 종업원요?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 책임에 관해서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서 범죄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책임 원칙에 반합니다. 책임주의. 반한다. 맞죠?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는 영업주였고 이제는 법인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법인의 종업원이 법인 업무에 대해서 범죄를 했다. 똑같은 취지예요. 앞에는 영업주고 개인이고 그 다음 뒤에는 법인이 고용한 거죠. 똑같은 거죠. 법인의 독자적 책임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앞으로 영업주가 고용한, 지금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업무에 대해서 범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다. 당연히 책임 원칙에 반합니다. 그렇죠? 앞에 거는 영업주, 뒤에는 법인, 뭐 고용한 주체가 뭐 그것밖에 없어요. 다 내용은 동일해요. 그 다음에 3번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1번, 2번 다 맞고요. 3번은 뭔데? 아니, 그 운전 전문학원을 졸업했는데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교통사고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 일정 비율을 초과한다. 그러면 그 면허 학원 있죠? 이거 취소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여러분. 운영정지, 등록 취소 또는 운영정지. 내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운전면허하는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등록을 취소한다, 운영정지한다. 이건 당연히 책임 원칙에 반합니다. 그렇죠? 여기 자기 책임 보이면 1%란 것이다. 옳은 거죠? 그럼 이제 4번 볼게요. 제가 이거 양벌 규정할 때 법인 대표자의 책임은 법인의 책임이다 라고 했죠. 법인 대표자의 책임. 이거는 행위자하고 달리 봐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법인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법인 대표자의 잘못은 결국 법인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법인 대표자가 우리 많이 했죠, 여러분. 다 판례할 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법인의 업무에 관해서 일정한 범죄 행위를 할 경우에 그 법인도 함께 처벌한다. 함께 처벌한다. 이때는 고의가 실도 필요 없어요. 그냥 법인 대표자의 책임은 법인의 책임이에요. 이게 책임 원칙에 반합니까? 반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책임 원칙에 반한다. X. 그리고 이게 틀렸습니다. 답이고. 그다음 평등 원칙. 사실 지금까지는 그다지 틀릴 만한 내용이 없어요. 조금 보면. 있었습니까? 아마 군데군데 따라오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잘 안 한 그 부분들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평등 원칙. 2000년 7월 1일에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실시결정 실효에 관한 기산일을 이것도 많이 했죠.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전부 다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 7월 1일 이후에 고시된 도시계획 실시결정 실효기간을 고시로부터 20년이 대비해서 그 전에 고시된 거 있죠. 그 전에 고시된 거. 그럼 훨씬 20년을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년 초과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럼 이런 차별에 과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왜? 대량 실효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왜 했는데? 그게 핵심적인 이유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반하다 틀렸고. 여러분 해설에 제가 여러분 뭐 이해가 아주 쉬운 부분만 딱 옮겨서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대량 실효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평등권 침해가 아니에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 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정된. 이거 많이 했죠. 체육 별로 아니에요. 체육 지도자 이런 요즘에 문제 많았죠. 체육 지도자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해야죠. 성범죄 범하는 이런 경우 있죠.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 취소 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부칙 4조 중 해당 부분은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폭력 범죄로 이미 벌금에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체육지도자. 그러니까 이전에 확정된 사람 빼고요.
개정된 이거 뭐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거. 개정법 시행 후에 여기 개정법 시행 후에 어디 갔노? 개정법 시행 후에 발생하는 자격 취소 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확정이 된 자들한테 적용하지 않고요. 이 개정법 시행 후에 발생하는 자격 취소 사유부터 이 규정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이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개정법 시행일 기준으로 하여 성폭력 문제를 이미 불금이 확정된 체육 지도자한테는 적용하지 않고요. 필요적 취소가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확정된 체육 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체육 지도자를 함정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은 지급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여러분 앞에 확정됐잖아요. 확정됐다는 것은 뭔데? 이미 죄값 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다르게 보는 게 맞습니다.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거죠. 따라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3번에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폐지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돼. 이것도 정말 많이 했죠. 자, 그러면 나 2번 잘 모르겠어. 1번 잘 모르겠어. 3번이잖아요. 3번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라고요. 조금 여러분이 문제 푼 횟수가 적을 수 있어. 그렇지만 가장 중심적으로 많이 했던 게 있다고. 3번에 사회보호법 폐지하면서 폐지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 종전사회보호법에 따라서 보호감호 처분이 집행되도록 했다고. 그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해 종전사회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사회보호법 부칙 2조는 함기 근거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확정되어 있는 자들 있죠. 그러면 사회보호법을 폐지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확정된 자들한테는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행위시법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칙에. 가능하거든요. 자, 이게 합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겁니다.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옳은 거죠. 4번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6조 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이건 뭐 조금 이제 다른 어떤 지문들보다는 좀 생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인데 사유재산을 점유한 자의 경우와는 달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볍게 공유재산이요. 공유재산. 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고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한 자를 형사처벌한다. 이 법인데, 이 공유재산관리법인데 사유재산을 점유한 자의 경우와는 달리 형사처벌한단 말이죠. 우리 사유재산을 점유한 자는 형사처벌하는 게 없어. 그런데 공유재산 사용 수익한 자는 형사처벌한대. 이게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점유한 자, 공유재산을 점유해서 사용 수익한 자, 공유재산은 형사처벌한다. 그리고 사유재산은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아. 이 민사상으로 이제 끝나거든요. 이거는 형사처벌한데 필요가 있겠죠. 왜? 공유재산이니까요. 형사처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공적인 역할로 사용하는 재산을 갖다가 개인이 사용 수익을 했으니까 이거 못하도록 해야 되지. 형벌 같은 제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없음으로 평등원칙이 된다. 틀렸습니다. 밑에 해설에 좀 더 여러분 좀 폭넓게 설명했으니까 한번 보셔도 됩니다. 제가 금방 설명했던 그런 것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박스의 개수 이런 것들을 일단 제끼고 넘어가세요. 실컷 풀고도 틀리고 하면 뭐 합니까? 이거 다 제끼고 넘어가서 풀면 되죠. 명확성 원칙입니다. 그 자산 유동화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번에 명확성 원칙이 나와서 연달아서 명확성 원칙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조금 시간이 버겁다 하면 명확성은 좀 빼놓고 준비를 해도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선택지에 넣을 수 있으니까 보긴 봐야 되지만 나중에는 편법으로. 왜? 그동안 쭉 보면 한 번 나온 명확성이 그리 중요한 주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6번 동안 다 한 번 나왔습니다. 이번에 또 한 번 나왔죠. 그럼 이게 연타를 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 다른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게 이번에 나와서 여러분 다음 시험을 준비하면 좀 암기거리가 좀 줄어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기업본에서 자산 유동화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 유동화 계획 뭐 이런 게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유 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여유 자금을 투자하는 자를 처벌한다.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여유 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한답니다. 자, 이것이 자산 유동화 계획에 의하지 않고 여유 자금을 투자한 자, 여유 자금을 투자한 자, 여유 자금. 자, 이것이 불명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유 자금. 남는 자금이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보충 해석을 통해서 이 여유 자금이라는 것의 해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번에 이거는 우리가 했던 거죠. 심판례 할 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초점을 조금 이제 다른 데 잡았다는 거예요. 명확성 원칙에 잡은 거죠. 여러분 여기에 여기에 허위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이런 것들이 불명하지 않냐라는 건데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회피한 손실액 이게 과연 불명한가? 아닙니다. 이게 뭘 불명해요. 이익 또 회피한 손실액 이런 것은 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영역이고 따라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위배된다. 틀렸습니다. 이걸 심판례 할 때 그 항목들 우리가 다 점검했던 거예요. 명확성 원칙도 있고 여러분 다 심판례 정리할 때 다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항목들을 각각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것의 핵심적인 어떤 쟁점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을 위반했는가?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상한이 없단 말이죠. 여기 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한이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 위반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봤는데 명확성 원칙이라는 이 주제 명확성 원칙이라는 이 주제를 많이 물어보지 않으니까 이 판례에서는 오히려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출제자가 이 판례에서 명확성 원칙 많이 물어보는 주제가 아닌 이 내용을 끄집어 와서 물어봤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박스 안에 개수로. 그래서 제 느낌상은 앞으로 이제 재검 판례를 잡을 때 각각의 항목들, 판례를 보면 그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항목들을 다 꼼꼼히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암개 이런 것도 있어 다 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다 보긴 봤습니다. 근데 좀 더 초점을 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이에요. 자, 일단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구체적인 소음 규정의 내용으로 규정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 이겁니다.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 이게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거냐? 아니죠. 이 정도는 충분히 해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다. 틀렸고요. 그다음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 어떻습니까? 이것도 우리 다 했던 거죠. 재검 판례예요. 엄청 많이 물어봤다 했죠. 비방한 자를 처벌한다. 비방이라는 것은 헐뜯는다. 이런 이야기죠. 헐뜯는다. 그런 이야기 했고 이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거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세요. 명확성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아주 빈발하게 이슈되는 중요한 주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나오긴 했으나 이거 판례할 때 명확성에 대한 항목이 있긴 해요. 제가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 교재 보면 심판례 그 정리한 거 보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에 더 초점을 뒀냐면 정책 표현의 자유입니다. 정책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되게 중요한 기본권이잖아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거냐라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침해. 왜? 우리가 비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 있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방을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정책을 이렇게 비판하고 막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헐뜯는 것이 돼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못하게 막아버린다? 형사처벌한다? 라고 하면 정책 표현의 자유를 과잉 제한했다. 침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핵심적인 주제인데 이건 명확성을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유의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물어보는 판례에 가장 핵심적인 이게 심판례면 핵심적으로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다. 그렇지만 그걸 벗어난 항목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히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정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맞는데 이게 명확성 원칙이라는 항목, 이 항목은 위반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장주의입니다. 그 헌법상 영장주의 본질은 강제처벌함에 있어서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인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있는 바. 이건 우리 다 알고 있죠. 이것도 비교해서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죠? 한 친구는 저한테 시험 있기 전에 이게 아직까지 정리 안 된다고 물어봐서 제가 이제 다 나란하게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정리해주고 이거는 이것과도 비교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친구가 혹시나 이걸 보고 있으면 맞췄겠죠. 예. 일단 여기에 우리 많이 했죠. 여러분. 여기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있고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에 통신자료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자, 이것이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신자료 이게 있다 했죠. 그렇죠? 통신자료. 예,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신자료. 그 다음 통신비밀보호법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이건 다릅니다. 자, 통신사실 확인자료입니다. 제공 요청합니다. 통신기관에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허가가 뭔데요? 이게 영장이죠. 따라서 영장주의 위반 됩니까? 안 된다라고 했죠. 위반되지 아니한다. 옳은 겁니다. 됐죠?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다 기출됐던 내용이고. 자, 이번에 서해안 등의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 이게 통신자료예요. 통신자료. 성명 같은 거.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뭐 위치 추적 자료, 뭐 이런 것들, 인터넷 뭐 접속 추적 자료, 위치 추적 자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전화번호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있죠. 사용 도수 뭐 이런 것들, 로그 기록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 통신 자료요, 뭐 성명 뭐 이런 것들입니다. 성명, 통신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인데, 자, 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거나 협조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다고요. 의무가 없으니까 이걸 뭔데? 자, 이거는 강제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죠. 그 이야기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임의사에 해당한다. 이를 통한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은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강제사예요. 영장 필요해요. 근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 허가가 영장이고 따라서 영장주의 위반되지 않습니다. 1번 통신사실 확인 자료. 통신자료는 임의사예요. 왜? 이거 강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임의사니까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개는 비교해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16번에 이거 많이 했죠. 여러분 16조는 주거에다 압수수색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토록 되어 있는데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지만 당연히 예외를 인정할 수는 있어 없어? 있다라고 했죠. 그 이야기입니다. 명문하고 있지는 않다. 근데 16조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되 그 장소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자료나 피해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영장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 4번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4번을 빨리 오면 되죠. 이거 얼마나 많이 했어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관리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에게 자료 제출을 물어보고 허위 자료 제출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한다.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므로 영장주의 적용된다. 아니죠. 뭐 맞다 하면 돼? 행정조사. 행정절차에 영장주의 적용돼 안 돼? 안 된다. 많이 했던 기억나시죠? 됐습니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내가 좀 버겁다. 아이고, 그 답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 수 있냐? 풀 때는 좀 버거워. 근데 일단 답은 냈어. 나중에 매겨보니까 역시 맞아. 그래서 이제 점수가 풀 때 하고 실제 매겼을 때 열심히 따라온 친구들의 그 점수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거주 이전의 자유. 자, 1번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90일 이상. 이것도 진짜 많이 했던 거죠. 90일 이상 당의 지방자치에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되어 있을 것을 입법부 요건을 합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인데 그 입법부가 그 체류지, 거주지,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에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되므로 뭐가 사실상 제약을 받게 돼요? 제약받지 않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집은, 거주지는 어디든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간접적으로 제약은 받을 수 있어. 근데 직접적으로 제한받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거주지의 자유를 침해한다. 틀렸습니다. 제한도 아닌데 뭐가 침해예요? 어떤 강사는 제한인데 침해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실수하셨겠죠. 그거 아니에요. 이거 제한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큰일 나게요. 이건 제한도 아닙니다. 제한도 아니니까 침해가 아닌 거예요. 이건 뭐를 제한하는 거냐면, 우리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뭐를 제한하는 거냐면, 뭐를 제한한다고요? 공무단임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공무단임권. 일단 직업과 공직과 관련이 있다면, 이건 공직과 관련이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공무단임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직업의 거주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한이 아니니까 침해가 아닌 겁니다. 됐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이건 뭐 우리 고교입시 평준화 제도 아닙니까? 자, 이것은 거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거다. 당연합니다. 여기 제한도 아니죠. 제한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1번도 그렇습니다. 그럼 답이 나와버렸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도 옳은 거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뭐 1번 틀렸고 2번에 답이네요. 그럼 할 필요 없잖아요. 1번, 2번은 기출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학급이에요. 충분히 이런 것들을 보셔서 바로 맞춰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헌법 14조 거주지의 자유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와 거주지를 이건 너무 쉽죠. 국적 이탈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거주지의 자유에 국적 이탈 변경의 자유도 포함된다. 뭐 바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건 틀릴 만한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복수국적. 자, 병역 준비하게 편입된 때 3개월 많이 했죠. 3개월. 거주 이전의 자유에도 하고 이거는 또 뭐 우리 국적법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3개월 이내에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으로 해소한 후에 이를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면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국적법도 바뀌어 있고요. 침해하는 틀렸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다시 10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겠습니다. 자, 1번에 헌법 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 유지라고 할 것이고 공적인 영역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아니죠. 사생활 영역이라는 것은 사적 영역이에요. 근데 뭐 여기 공적 영역 활동이 사생활 비밀 자유 보호 대상이 된다고요? 아니죠. 사생활 영역은 오로지 사적인 어떤 공간, 사적인 어떤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적인 영역의 활동이 이게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포함된다. 틀렸습니다. 근데 2번과 좀 비교해 보세요.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의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면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할 수 없다. 이게 틀렸네요. 공적인 관심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공직자의 비록이 빠져야 되죠. 공직자의 자질,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생활 영역에 있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이러한 사실은 공자 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당연히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야 옳은 선택지가 되겠죠. 해설의 옳은 선택지로 제가 바꿔서 쭉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기출을 분석하실 때는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해보세요. 이게 틀린 지문이 있으면 이것을 옳은 지문으로 여러분이 문장을 쭉 가다가 틀린 부분은 옳은 교수로 바꾸고 쭉 문장을 가서 틀린 지문은 옳은 문장으로 완전하게 문장을 바꿔서 이 문제 제대로 바뀌었는가 밑에 해설을 점검해보고 안 됐으면 다시 어떤 걸 수정해야 되는가 보고 또 한번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완벽하게 이런 바꿔낼 수 있다면 그 내용은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다음번에는 옳은 지문은 어떻게 바꾸면 틀리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바꿔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한번 연습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3번.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해명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다. 그렇죠. 인격권, 명예권 대외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미 사생활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범죄를 벗어났죠. 그렇죠. 이것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3번이 답이 나와버린다니까요. 다 기출이고요. 4급 말할 필요도 없죠. 예. 병역 면접 사유인 질병명을 관부에 게재하도록 한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 진짜 많이 했죠. 침해한 것 아니다. 틀렸고요. 이런 문제도 학급입니다. 11번.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넘어가도 됩니다. 자, 기업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그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시정 요구한 행위, 그 차단 과정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사이트를 알 수 있는 뭐 이런 접속 정보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접속했는지가 공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공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 거냐? 제한됐죠. 제한됐죠. 어디에 접속했는지가 드러나 버리니까. 그 통신의 비밀 제한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법 사이트인데 이게 접속 막기 위한 건데 내가 어디에 접속하는지 이걸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 거는 맞지만 이걸 과잉 제한이라고 해서 침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침해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보세요. 처음 보는 판례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접속하는 것을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이게 제한은 맞겠죠. 근데 뭐 시험장에서 그게 어려울 수 있다고요. 좀 이제 유연해야 된다고. 일단 다 풀고 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서 찍어 본다는 거지. 그러면 그에 대부분 맞출 거예요.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나가면. 미연벌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법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표현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음란 표현 행위를 금지하는 거 맞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겁니다. 이건. 음란 표현 그 자체를 못하겠습니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합니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건 아니고요. 통신은 그대로 하라고요. 근데 음란 표현하는 거 이것을 지금 규제하고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입니다. 자, 음란 표현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은 돼야 안 돼? 되죠.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이건.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어렵다고요. 개수고. 그래서 이건 제끼라고요. 자, 디귿번에 이게 뭐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전기통신사업법 3조 본문 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용물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많이 했죠. 그렇죠, 여러분.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거 다 막아야 되잖아요. 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범죄 악용된단 말이죠. 통신사를 자유로이 이용하여 타인과 의사통하려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나 통신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용자와 타인 간의 의사통 과정 비밀을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발언 내용을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건. 타인 간의 의사통, 비밀 제한하는 것도 아니죠. 발언 내용을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그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만 막고 있어요. 이것이 의사소통의 비밀을 제한합니까? 아니잖아요. 타인한테 제공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기통신 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용물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지 말라라는 것이지. 이것이 의사통 과정의 비밀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 이용자의 발언 내용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죠. 예, 보기 어렵다. 이거 옳은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제가 뭐 개수고 사지 선택형이면 속어를 통해서 풀 수 있는데 한 개 한 개 다 판단에 대해서 어려워요. 뭐 침해다 이러다 뭐 이것도 아니잖아요. 좀 어렵습니다. 이건. 자, 리얼번의 패킷 감청인데요. 이거 많이 했죠. 이 패킷 감청. 패킷 감청은 맨 마지막에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이거는 어렵지 않죠. 패킷 감청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잉 제한이죠. 그래서 침해다라고 했습니다. 왜? 남용을 막을 방법이 없죠. 그 다음 미연번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관련한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 이용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처벌해야죠. 이것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 아이고, 뭐 침해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통신은 맞는데 이 발견하기 위해서 취하지 않거나 이것을 작성하지 않고 전송을 방지 중단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비스 이용자들 있죠. 이용자들 이런 거 서비스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뭐 통신을 볼 거 아니에요. 통신의 비밀 이게 제한된 건 맞습니다. 이것이 과연 과잉 제한인가? 어떤 걸 전송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을 제한한 건 맞겠죠. 근데 이걸 침해라고 볼 수는 없죠. 이런 걸 전송하는지 어떤 걸 전송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서비스 이용자들은 통신의 비밀이 제한된 건 맞아요. 근데 이걸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동적 이용나물이 마구마구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조금만 유연하게 판례들을 좀 보는 거.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통신의 비밀과 자유라는 이 기본 개념을 잡고 좀 유연하게 판례를 보는 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양심의 자유입니다. 자, 1번에 대체복무. 이건 진짜 많이 했다. 그죠? 이건 뭐 틀리면 안 되죠.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했다. 이 정도 해야죠, 여러분. 대체복무 뭐 총 들고 뭐 이렇게 뭐 훈련도 안 하고 하는데 36개월 정도 해야죠. 이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겁니까? 아니죠. 침해한다. 땡. 그다음에 이번에 현 상황에서 순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수행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랍니다. 이 적절한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력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병역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게 뭐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체복무 있죠.
교정시설에 하는 거 이거 말고 그냥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이런 걸로 우리가 재택 좀 시켜주라. 왜 이거 가능하지 않냐? 씨발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쵸? 뭐 내가 욕 나온다 욕 나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가진 자들 다 빼버리게. 이 말이 또 안 되는 소리. 이게 불가능해 이게. 말이 안 돼. 주장할 거 주장해야지.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뭐가 가능해? 가능하다. 틀려. 보세요. 어떻습니까? 조금만 유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요. 조금만 유연하게. 아, 근데도 똑같이 이런 생각으로 판단해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용어만 갖다 놓은 것밖에 없어. 모르겠다. 넘어가요. 3번에 이적 표현물 소지 취득 행위. 아, 이거 많이 했죠, 여러분. 그 표현물, 이적 표현물 소지 취득 이거 했죠, 우리. 소지하고 취득하고 있고. 그래, 이거 양심의 자유 침해다. 이런 소속연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건 법정의 연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쭉 가서. 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맞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옳으란 거 고르란 문제네요. 3번이네요. 2번 내 잘 모르겠다. 넘어가. 고민하지 말고. 나는 지금 푸니까 한번 해본 거고 넘어가면 돼.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야 푸냐? 근데 3번 얼마나 많이 했냐 이거? 얼마나 많이 했어? 문제를 풀어야지. 그러니까 조금 내보세요. 4번은 볼 필요도 없다 사실 그지? 엄청 많이 했지. 서면 사과. 이거는 교육적인 조치라고 했지.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했고 인격권 침해도 아니라고 했고 침해한다. 땡. 뭐 됐고요. 그래서 쉽지. 이제 13번에 감염병 예방하기 위해서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행사 자체로서 여러 사람의 집합이므로 이건 그렇지 않을 걸. 여기에 감염병 예방하기 위해서 집회를 제한한다. 금지한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는데 이거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행사 자체로서 아니 감염병 예방하기 위해서 집회를 제한한 건데 일정한 내용과 형식 갖춘 행사 자체냐? 아니죠. 일정한 내용과 형식 같은 행사 그 자체가 아니고 여러 사람 집합이지 이거는. 행사 자체로서 여러 사람의 집합이 아니지. 행사 자체가 아닌 그냥 여러 사람의 집합이지. 따라서 집회 내용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지. 자, 밑에 해설 한번 봐봐. 해설 보면서 따라가는 게 낫겠네. 여기 봐라. 그 규정한 방역을 목적으로 한 집회 제한 등 조치는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게 접촉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요. 방역을 위해서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이유는 여기 사람들 사이에 물리적, 공간적 거리를 두기 위한 것. 그치? 거리를 두기 위한 거라고. 쭉 가서 그 집회의 목적이란 내용이 아니지. 이거는 참가자들 사이에 물리적, 공간적 거리 확보지 이거. 그래서 못 만나게 하는 거지. 집회의 목적이란 내용이 전혀 아니죠 이거는. 그냥 거리를 두기 위한 거잖아. 결국 심판 대상 조항, 규율 대상은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행사 자체가 아니고 뭐 내용과 형식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여러 사람의 집합 이것을 막아보겠다는 거지. 왜?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따라서 집회 내용 자체를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용 자체를 제한한 건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1번 어머 잘 모르겠다. 한번 제껴봐. 2번 봐. 어떤 너? 1번 내가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 좀 버겁다. 괜찮다니까. 앞으로도 그래. 이전에도 그랬고. 우리는 이제 헌법이 다른 직업보다 어렵다니까. 그러면 2번 얼마나 많이 했노? 인체랩들 옳은 거 답이 나와버렸네. 이렇게 풀면 이번에 다 맞은 애들 하나, 두 개 이렇게 끝낸다고. 풀 때는 좀 생소한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 중국의 모든 수험생이 다 그렇대. 그럼 어떤 애 내가 한번 다 해준다. 뻥치지 마라 해라. 뭐 그렇지는 않고. 중국의 평균 점수가 다 말해주고 몇 개 틀린지를 다 말해주는데 2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체랩들 많이 했죠. 인체랩들이 여러분 이거는 이전에 그 2차 문제예요. 2차 문제는 정확하게 알아도 돼. 그때는 틀린 집으로 나왔어. 그때 틀린 집으로 나왔다고. 허가제다 이렇게 했지. 틀리지. 그때 이전에는 허가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게 나왔고 이제는 옳은 집으로 나왔지. 허가제는 아니다 이렇게. 틀린 집으로 나온 거 이번에 옳은 집으로 나오고. 이걸 틀려버리면 어떻게 하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허가제 아니라고 했죠. 왜? 허가제의 개념은 뭔데? 자, 금지시켜놓고 원칙 금지인데 행정권이 예외적으로 풀어줄 수 있어야 허가제라고 했지. 이게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인데 그 행정권이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인터넷들 이 조례는 아예 행정권이 풀어줄 수 없게끔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허가제가 아닌 겁니다. 예외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외적인 집회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가제는 아닌 겁니다. 됐죠? 여기 뭐 설명하겠네요. 전면적 일률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 허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 않아서 허가제를 규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옳은 겁니다.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혹 틀렸다면 앞으로 조금만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벌써 답 나왔으니까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에너지를 비축하는 거죠. 시험장에서는. 근로자의 나라를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인데 이것도 우리 판례 했잖아요. 다 신판례예요. 자, 근로자의 나라를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근데 초점이 약간 다르게 물어봤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최근 판례 나오면 다양한 초점들을 좀 보여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이 때문에 제가 더 골치가 아프고 고달프겠죠. 그래도 조금씩 더 초점을 좀 보여주자. 몰라도 여기다 답은 나와요. 또 답은 나와요. 내가 안 해도 돼요. 왜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적절하게 해줄 겁니다. 적절하게.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인데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게 되어서 다른 근로자 의사교환을 하고 기념행사,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 소통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함으로 공무원의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집회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여기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거든요. 근로자의 날 있죠. 이것을 공무원들 유급휴일로 포함시키고 있죠. 유급휴일로 보지 않아요. 근로자 날에.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 왜 우리한테 유급휴일로 해주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집회를 못한다. 우리 집회 자유 침해하는 기다. 이거는 집회 자유를 제한도 했을까요? 제한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얼마나 집회하라고요. 집회 그 자체를 제한했습니까?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게 집회 자유를 제한했습니까? 직접 집회 자유를 목적으로 집회 못 나가게 하게끔 하려고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죠. 집회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집회 자유를 제한한 거예요. 아니 지가 집회 나가고 싶으면 오늘 뭡니까? 오늘 잠깐 쉬겠다, 아프다, 이게 연차 같은 거 쓰나요? 하여튼 이거 하고 집회 나가면 되죠. 이 규정 자체가 직접 집회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침해한다. 틀렸고요. 근데 이렇게 나가지도 않아도 돼. 벌써 답이 나와서. 4번에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선거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할 수 있다. 이거 많이 했죠. 그 밖의 집회나 모임. 자, 이것은 집회 자유를 침해합니다. 그렇죠? 침해하지 않다. 틀렸고요. 많이 했죠. 됐습니다. 14번의 재판 청구입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기피 신청한 당의 법관으로 하여금 소송 절차 정지하지 않고, 여러분 이건 뭐냐면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렇게도 이야기했는데 기피 나오면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라. 기피 나오면. 기피가 나오는 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보세요. 기피 나왔다. 침해하지 않는다.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게 소송지역 목적이 명백해.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 소송지역 목적이 명백해. 그러면 신청을 받은 법원까지 바로 기각해. 자, 이게 공정재판 받을 걸 침해한 거냐? 아니다. 기피 신청을 받은 수석법원에 합의부가 한다. 공정재판 받을 걸 침해한 거냐? 아니다. 그 다음 2번은 기피 신청에 대해서 그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기피 신청 당한 법관으로 하여금 소송자리에서 정지하지 않고 이제 다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변론 종결됐어. 확정이 아직 되기 전에 기피 신청을 당한 법관으로 하여금 소송자리에서 정지하지 않고 종국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미 변론 종결됐다. 변론 다 종결됐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변론 종결되고 이제 선고하면 되는 거다. 그 선고하고 나서 7일 지나면 확정이 돼. 그런데 자, 이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기피 신청을 했고 확정이 되기 전에 변론 종결돼 기피 신청한 거야. 이런 경우에 정지를 안 하고 그냥 쭉 진행해서 판결을 선고해버리고 확정이 돼버렸다는 거지. 이게 공정재판 받을 걸 침해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야. 아닙니다. 왜? 재판의 신속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변론이 다 끝났는데 그게 또 기피 신청한다고.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든 재판에 끌어보려고 하는 그런 편법이에요.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입법자가 그래서 자 이렇게 다 반영을 한 겁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기피 신청 당한 법관으로 하여금 정지하지 않고 종국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겠다. 변론 끝나고 나서 그때 기피 신청했다. 정지하지 않고 그때 판결 선고한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소송 지연 의도거든요. 그래서 정지하지 않고 종국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이 민사소송법 이 규정이
규정이 공짜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냐? 아니다. 자, 됐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문제를 좀 푸실 때 요령은 기피 신청에서 만약에 공짜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안이 나오면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그러면 기피 신청 앞으로 이거 말고 또 다른 것을 물어볼 수 있는데 기피 나오면 공짜재판받을 권리 침해다 하면 일단 틀렸다 이렇게 가자고요. 쭉 따라오면 혹 다른 판례가 나오면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또 이 세 개니까 한번 보세요. 2번은 우리 심판례 정의할 때 했죠.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자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때 통자날부터 일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을 바로 봐버려요.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것이 재판 청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3번에 검사의 불소 처분에 대한 한국권자를 고소인 고발이라고 환정한 검찰청법입니다. 우리 검찰항고는요 고소인 고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동법 하시니까 더 쉽겠네요. 검사 불기소하면 검찰항고는 고소인과 고발이거든요.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있죠.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고소를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고소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찰항고를 제기 못합니다. 왜? 고소인과 고발인의 불복 방법이니까. 왜 검찰항고를 하지 못해요? 이것이 재판 청구를 침해하냐? 아니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보면은 재판 청구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재판이라는 것은 뭔데?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이 법률과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 검찰항고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법원에 하는 겁니까? 아니죠. 검찰항고는 고등검찰청의 검사장한테 검찰항고를 하잖아요. 검찰 조직 자체로 이 불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재판 청구권을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제한한다 틀렸죠. 이게 제한한다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우리 시험이 어려운 게 이겁니다. 또 제한한다. 제한한다는 것은 보호경계가 알아야 되거든요. 됐죠? 이건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재판, 이게 뭐 사법부에 있던 불복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검찰 조직으로의 불복이니까. 이걸 못하게 한 거니까. 아예 제한도 아닙니다. 그래서 4번에 피고인이 정치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약식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이것 우리 많이 했죠. 약식에 대해서는. 약식에 대해서 여러분 정치재판을 청구했을 때 약식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 못한다는 것은 뭐는 가능하다고요? 형량은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약식재판 받았을 때 약식재판 벌금 받았을 때 정치재판 청구했죠. 이전에는 여러분 받았던 벌금보다도 더 정확하게 못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긴다고요? 니나 내나 정식재판 청구하는 거예요. 어차피 제공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치재판 청구를 좀 막아야 되겠다. 그런데 정치재판 청구를 보장해야 되겠고 그래서 타협점을 찾은 게 중한 종류의 형으로는 징역으로는 못 가게 막아서 정치재판 청구를 보장을 하면서 남발하는 것은 막아보려고 형량은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이게 공자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됐죠? 우리 다 했잖아 우리. 넘어가 볼게요. 재산권입니다. 이것도 우리 했죠. 심판례 할 때 했잖아요. 골프장 입장 행위. 우리 이 골프장 여러분 여전히 이제 어떻습니까? 사치성 스포츠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죠. 현재는. 그래서 1회 입장마다 12,000원. 우리 12,000원 했잖아요. 12,000원. 개별 소비세를 채권 팔리잖아요. 다 했던 거잖아요. 부과합니다. 개별 소비세법. 이것이 재산권에 침해한 거냐? 아니다 라고 해야 이야기했고요. 침해한다 볼 수 없다. 맞죠? 그 다음 이번에 임대사업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세제 혜택에 대한 기대를 가졌거나 종전 같은 유형의 임대사업 지위를 장래에도 유지할 것이라 기대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기대이익이죠. 여러분 기대이익은 재산입니까? 아니죠. 따라서 맨 밑에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질문은요. 심판례입니다. 다 했습니다. 우리 다 했습니다. 이거는 친절하게 그 내용을 다 줘버렸네요. 그 다음에 3번에 이것도 다 했죠. 다 심판례고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다 24년 판례일걸요. 의료급여 기관이 의료법 33조 2항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급여 기관이 청구한 의료급여 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장병원 이야기인데요. 사무장병원 지급을 보류한다는 겁니다. 보류 좋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직 확정까지 가려고 하면 오래 걸리니까 그동안 지급 안 했던 것을 어떻게든 지급해주는 그런 장치가 똑같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재산권을 제한합니다.
과잉 제한이니까 침해예요. 이거 심판할 때 이거 사무장병원 이야기했으면 다 했던 거예요. 됐죠? 옳은 겁니다. 옳은 거 고르라, 틀린 거 고르라는 거네요. 그러면 4번 볼까요?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가 있을 때 그 전유 부분의 철거 청권자에게 구분 소유권의 매도 청권을 부여한 구분 소유권의 매도 청권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구분 소유권의 매도 청권.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않은 구분 소유자가 있어요. 이때 그 전유 부분의 철거 청권자에게 구분 소유권의 매도 청권을 부여한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인데 구분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뭐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은 이거 맞나요? 이거 뭔데? 여기 뒤에를 왜 빼버렸노? 이거 왜 편집을 이렇게 쓸 거? 편집 조금만 빼버렸네. 자, 그다음에 16번. 자, 공무단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군인사법 10조 2항 뭐 이게 아동복지법 7조 2호 아동에게 성적 수침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 이건 우리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심판례인데 그것도 부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한 거. 여러분 일체 부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대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일체 예외 사유도 없어요. 그냥 아예 임명이 안 돼. 그냥 안 돼. 이게 딱 과잉 제한이라는 겁니다. 침해다라고 했고요. 침해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했습니다. 아동 이거 나오니까 여러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뭐 경중도 따져보지 않고요. 재범 위험성도 따져보지 않고요. 일체 부사관으로 임용이 될 수 없도록 해버렸다고요. 따라서 이거는 과잉 제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인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혹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서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밑에 2번요. 이거 재검 판례 다 했죠. 재검 판례가 진짜 많이 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2번 같은 경우에 마지막 찍기 같은 거 재검 판례 전에 정리했거든. 다 찍기 할 때 다시 다 정리해줬다고. 내가 하나하나 다 해서 다 정리했다고. 하나도 빠짐이 없이 거의 대부분 다 했다고. 그 만약에 찍기를 따라보면서 재검 판례들은 다시 다른 거 못해도 재검 판례 위주로 다 했거든. 아마 엄청나게 수월하게 많이 맞췄을걸. 근데 알아서 우리 재검 찍기 할 때는 또 참여 안 하거든요. 그래야지 말고 딱 참여했으면 훨씬 더 많이 맞췄을 건데 다 했던 건데 과거 3년 이내에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 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3년 이내에 당원 경력이 있다 법관 임용 결격 사유로 한다. 안 되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당원 경력이 있다 해서 법관 임용 결격 사유로 삼으면 안 되죠. 따라서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 맞고 3번에 교육부 및 그 수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한 거. 이거는 조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수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수석교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교사의 교사라고 합니다.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우리 테마 때 한번 언급했는데 교사의 교사예요. 그 교사들 교육 우리 교수법 지도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수석교사예요. 그 수석교사 어디 갔노? 수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답니다. 교육연구사 선발에. 이거는 뭐 수석교사들 이거 응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연구사 이쪽으로. 그러면 뭐 교사들의 교사라고 했죠. 교사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학생들 가르쳐야 되는지 이게 지도하는 사람이 공백이 생겨버려요. 수석교사 제도 이 자체가 타격을 받게 돼요. 이런 제도 자체가. 그래서 교육연구사 선발에 아예 수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은 거예요. 자, 이게 제한한 이게 뭐 쭉 가가지고 이 선발 계획이 공무단위권을 침해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제한일 뿐 침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4번에 관련 자격증 소유자에게 관세직 국가공무원 여러분 이거는 너무 쉬워요. 가산점 줘야죠. 가산점 필요하죠. 이게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가? 침해한다고 볼 수 없죠. 침해하지 않는다. 옳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1번에서 끝내야 돼요. 1번. 심판할 때 다 정리했던 거 중요한 판례라고 했고 다 했고 그래서 1번에서 다 끝을 내줘야 됩니다. 모의고사도 여러분 많이 풀었고 알짜에도 했고 다 했어요. 1번에서 끝을 내줘야 되는 거다. 22년이잖아요. 22년은 우리가 다 했습니다. 다 여기서 끝을 내주는 게 맞다. 이런 판례들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 했습니다. 우리 책에 다 있고요. 우리 테마책 다 있고요. 다 했습니다, 설명을. 알짜에 다 풀었던 거고. 17번에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좀 뭐 그렇습니다. 이게 쭉 가서 외국인 특별 전형
지원 자격에 따른 부모, 학생의 세부 지원 자격 가운데 해외 근무자의 배우자의 체류에 관한 부분,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건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다 공고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그 지원 자격 같은 거 있죠. 입시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입시제도 이런 건 사전에 다 거의 대부분요. 거의 100% 가깝게 사전에 다 이렇게 하겠다고 미리 다 예고를 다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입시제도 같은 것은 미리 다 예고를 합니다. 이것도 다 예고를 해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예고를 하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서울대학교 저소, 이건 뭐 여러분 이번은 너무 쉬운 거죠. 우리 엄청 많이 했죠. 저소득 학생 특별전형 모집 인원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겠죠. 이게 문제됩니까? 안 되죠. 왜 농어촌처럼 생기부를 안 하고 왜 수능으로만 하냐. 아니 이건 대학에서 대학 자체가 있으니까요. 이 모집하는 부분은 대학 자체의 영역이거든요. 이것을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볼 수는 당연히 없죠. 그 다음 3번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뭐 자퇴를 하면 6살 내에 다시 검정고시 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이것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겁니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학교는 모든 국민 교육받을 권리, 아동의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라는 중대한 가치를 실현하고 의무 교육이요. 무상이잖아요.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수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자, 국가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그 땅 말이죠. 부지, 이것을 교지 부지, 이것을 적절하게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다.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의무교육 무상이니까 학교 짓기 위해서는 땅 같은 거, 학교 부지 같은 거, 교지 같은 거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이런 것은 여러분 꼭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유연하게 이제 한번 읽어가면 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18번입니다. 근로의 권리.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서 임금 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 노동자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여러분 그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 지급의 주기에 관한 취업 규칙은 그러니까 지급하는 금액은 똑같아요. 그냥 지급 주기만 좀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주는 돈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급하는 주기만 좀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임금에 관한 부분이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 교섭권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받는 돈은 동일해요. 그런데 주기만 좀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게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잘 모르겠다. 2번 가볼게요. 2번.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함으로써 사적으로 근로 환경을 개선하거나 해결한 방법을 보장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자, 그 뒤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여러분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로의 권리는 이건 조금 여러분 해설 보면서 제가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으네. 여기 보면은 근로의 권리라는 것은 뭔데? 일할 자리하고 일할 환경이 있어. 제가 물어볼게. 외국인 근로자한테 일할 자리가 인정되나? 일할 환경이 인정되나? 일할 환경이지. 일할 환경이지. 자리는 사회권, 환경은 자유권, 일할 환경. 이게 인정되는 거지. 일할 환경. 자, 후자, 일할 환경은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 조건 보장. 이것이라고. 그러니까 근로의 권리 내용이 아니지. 왜? 사업장만 변경하는 것을 막았다고. 왜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부분에 얼마 정도 노동인력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허용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그래, 지 마음대로 옮겨대기 뿌리면 어떻게 하노? 그래, 제한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당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근로 조건 이런 거 전혀 관계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변경을 제한한 것은 어떤 기본권을 제한한 것일까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근데 원래 이걸 물어봅니다. 근데 조금 포인트를 바꿔서 물어봤다고요. 뭐를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겁니다. 사업장을 옮기지 못하니까 직업을 선택하는 이 자유가 제한된 거죠. 그러면 제한이면 침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침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라고 했죠. 제한일 뿐 침해는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근로의 권리를
제한했다라고 했는데 제한했다라고 했습니까? 제한했다 했죠? 틀린 겁니다. 근로일거리는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한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직업 선택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거 침해도 아니다. 이렇게 다른 징계를 물어봐요. 그런데 그 안에 제한을 물어봐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우리 시험이 어렵다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뭐 3번은 당연히 옳은 겁니다. 넘어가고 4번요. 이거 4번도 진짜 많이 했죠. 그 근로자 4명이야 사용사업장, 영세사업장이죠. 이런 경우에는 뭐를 부당해고 제한 조항,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이것을 배제하고 있죠. 이것이 근로의 거리를 침해하는 거냐?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침해하지 않는다. 옳은 거죠.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는 이전 판례 얘기도 하고 많이 했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자,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틀리면 바보예요. 설명 안 할 겁니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한 판례가 없다. 침해했다, 틀렸다. 이렇게 하라고 했죠. 침해하지 않다, 맞고. 그러면 여러분 혹시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 대해서 다른 판례가 나오면 제가 마지막에요. 뭐 심판례 할 때 다 정리해 줄 겁니다. 그 중까지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침해다, 틀렸다. 그렇게 마지막에는 그렇게 풀라고 했는데 뭘 이거 뭐 고민하십니까? 1번은 그런 말이 아니네. 읽어보면 너무 당연해요. 공영방송, 사회문화, 경제, 약자나 소외계층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존립가치와 책무가 크다. 크겠죠. 여러분 크겠죠. 나 잘 모르겠네. 그냥 잘 모르면 좋아. 넘어가봐. 맨 마지막에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침해한다. 땡. 밑에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하지 않는다? 맞네. 됐습니다. 이제 공부할 때는 좀 고민해 보지만 문제를 풀 때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뭐 체크해야죠. 그런 판례가 있으면 여러분이 소개한다 했죠. 그 다음에 강경권. 자, LPG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뭐 이겁니다. LPG. 이거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그 사용자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LPG 이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권을 제한합니까? 이게 뭔 환경권을 제한합니까? 오히려 LPG를 제한하는 것이 환경이 더 좋은데 무슨 환경권을 제한해요? 상대 LPG를 사용을 제한하는 거, LPG 이게 뭐 환경권을 제한하는 거 전혀 관계 없죠, 그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거는 환경권 제한과 전혀 관계 없어요.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옳은 거죠. 그다음 이번에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토양에서 이거 우리 했죠. 운동장, 뭐 마사토 이런 운동장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심판이 다 했던 겁니다. 토양에서 유해 중금속 등 화학물질 제거 방지하여 건강한 환경에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내용이다.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3번도 했죠, 이거. 이게 다 출제됐던 겁니다. 자, 이게 장사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시설 설치 검사 기준 이게 설치 제한 이거 해야 됩니다. 제한해야 돼요. 왜? 매연, 소염, 분진, 악취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걸 제한한다는 겁니다. 자, 당연히 환경권을 이거 침해한다 볼 수 있겠습니까? 환경권 침해한다 볼 수 없겠죠. 옳은 겁니다. 여기에 규제하기 위한 이런 것들 두고 있는 등에 이걸 고려해 보면 이런 거 다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다른 지역적 제한사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 사정만으로 환경권에 침해한다 볼 수는 없죠. 여러분 환경권 침해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하지 않은 겁니까?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겁니까? 아니죠. 이게 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 다 했던 겁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걸 설명 모른다 하더라도 4번이죠. 마지막에 대개 중요하고 이건 무조건 나온다. 이러겠죠. 3개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탄소 중립 이 법률에 대해서는 30년까지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고 31년부터 49년까지는 전혀 정량적인 수치도 없다라고 했죠. 이거는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이고 그 30년까지는 뭐 어떤 부분에서 얼마를 감축하고 어떤 사업 부분에서는 얼마를 감축하고 어떤 사업 부분에서는 얼마를 감축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수치가 그 시행령에서 이것이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입니까? 아니다라고 했죠. 이렇게 3개 항목을 기억하자라고 마지막 집계에서는 더 간단하게 이 3개만 딱 잡아줬습니다.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쉽게 문제를 풀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환경권 침해했다. 바로 틀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틀릴 수 있다라는 이런 해설도 내가 봤는데 그거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설명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그 조금 이제 풀 때는 난해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지만 결국은 되게 이 부모들은 더 고득점한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번 시험도 만약에 뭐 작정하고 그 치안 이런 걸 많이 물어보고 중간에 어떤 내용들을 따오고 이렇게 하면 똑같은 느낌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쭉 해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 근데 제가 조금 더 안에 내용들을 반영할 거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보고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출하고 심판을 위주로 열심히 준비해본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험보다 되게 수고 많았고요. 저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